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행열과 연립 1차 방정식, 그 다음에 고유값과 고유 벡터, 그리고 대각화, 그 다음에 1차 변환까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행열의 정의부터 알아봅시다. 역행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곱셈에 대한 역원입니다. 어떤 역행열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여러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 먼저 정사각 행렬, 이 하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같은 꼴의 단위 행렬이 필요합니다. 네, 그랬을 때 역행렬을 어떻게 표기하냐면 이렇게 표기해요. 그래서 A의 역행렬이 X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동치냐면 AX가 2이면서 XA도 2이다. 이것과 동치입니다. 이렇게 쓰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이면서 XA가 2이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AX가 2라고 해서 A가 역행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AX도 2면서 XA도 2여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럴 때만 X가 A의 역행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역행렬의 유일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어진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A의 역행렬은 유일한가? 유일할까요? 그럴 때는 이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냐면 일단 먼저 유일하다고 유일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일하고요. 그거를 이제 증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의 역행렬이 X고 또 Y도 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얘는 이 말과 똑같죠. 그쵸? 그러면 이걸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XAY는요 이러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사실상 AY를 먼저 계산하면 AY는 2죠. 그래서 얘는 X2가 되고 이건 X가 됩니다. 반대로 XA를 먼저 계산하면 똑같이
2가 돼서 y가 됩니다. 따라서 x와 y가 같게 되죠. 네. 이렇게 다른 문자로 두었을 때 어차피 같다. 그래서 역행렬은 유일하다는 걸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여볼까 합니다. 만약에 a, b를 곱한 값이 2라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건 자명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려면 이거를 가정한 상태에서 a, b가 b, a 이거를 보이면 됩니다. 근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려면 이거는 항상 안 성립. 교환 법칙은요 항상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얘가 성립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A와 B가 A, B, E가 이러한 개수 뭐라 하냐 아무튼 이러한 관계를 만족할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해요. 아니 성립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거랑 동치인 게 이거예요. 이걸 성립하게 하는 A, B, C가 존재한다 라는 게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과 동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뭘 하면 되냐? A, B가 2와 A, B가 1일 때 이거를 보이면 된다. 그쵸? 그걸 어떻게 보일까요? 바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A를 이렇게 놓고요. 이랬을 때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써줍니다. 여기다가 이 성질을 이용하려면 뭔가를 곱해야겠죠? 그쵸? 바로 B를 곱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B를 곱해주면 여기다가 B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2고 얘는 A고 얘는 B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네. 그쵸? 이러면 이제 최소한 이제 여기서 사실상 증명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게 존재하면 사실 여기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요. A 제곱과 B 제곱 이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라지 A나 라지 B 중에서 최소한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살아 있어야 된다. 그게 빠져 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라지 A 살아 있죠? 네. 그러니까 얘가 0이건 얘가 죽건 살건 어차피 1차식은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만족한다. 이렇게 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걸 증명했으니까 뭐라고 해도 되냐? AX가 E 라는 것만 보이기만 하면 바로 X를 A의 역행렬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A가 뭔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역행렬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판별식이 0이 아니어야 됩니다. 판별식이 0이 아니면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그 공식을 바로 쓰자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 대각선에 있는 성분들을 자리 바꿔주고 그 나머지 성분들을 부호를 바꿔주고 얘네랑 얘네는 자리를 바꾸고 얘네랑 얘네는 부호를 바꾸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이거냐? 직접 해보면 돼요. A, B, C, D에다가 이거를 곱해줬을 때 얘가 나와요. AD-BC. 네, 계산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공식이 있어요. 이게 뭔가 딱 주어졌다. 그러면 바로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역행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AD-BC가 0일 경우에 말이죠. 사실 이거를 나타내는 아주 직관적인 어떤 도식화된 그림이 있어요. 행렬이 결국에는 이 변환이란 말이죠. 그쵸? 행렬의 그 성분들이 뭐를 표시한 거냐? 바로 이 I 햇과 J 햇이 변환되는 벡터를 표시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행렬이 이런 식이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열 벡터가 I 햇이 이동하는 벡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열 벡터가 J 햇이 이동하는 열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격자점이 있을 때 그래서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는 게 이 행렬이 말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얘네 둘이 변환되는 벡터를 말해주냐 라고 한다면, 행렬의 특징이 뭡니까? 행렬은 선형 변환이죠. 얘는 선형 변환입니다. 선형 변환이어서 이 좌표 평면의 다른 모든 벡터들은 이 i hat과 j hat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집니다. 그쵸? 예를 들면 뭐 p, q라고 하면 얘는 뭡니까? 이 벡터는 i 벡터를 p 배한 것과 j 벡터를 q 배한 것의 합이죠. 그쵸? 이처럼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형 변환을 해준다는 것이 선형 변환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놈만 알면 모든 어떠한 임의의 벡터의 그 변환값이라고 해야 되나? 함수값이라 해야 되나? 함수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바로 행렬이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AD-BC 판별식이 0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판별식이 0이 되면 편의상 이 네 성분 다 0이 아니라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AD는 BC가 되고 AC가 B분의 D가 되죠. 이거를 K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K라고 합시다. 그쵸? 그렇다면 이 A를 뭐로 나타낼 수 있어요? KB, KD, BD.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뭐냐? I 벡터가 이동한 위치가 I 벡터가 이동한 벡터가 뭐라고 해야 되나? I 벡터의 상이 J 벡터의 상에 K배를 해준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I 벡터의 상과 J 벡터의 상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가 어느 한쪽을 K배 해준 거랑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특정한 상수 곱하기 벡터가 돼요. 그러니까 한 좌표 평면이 선에 대응돼 버리는 거죠. 물론 여기서 C는 변수입니다. 근데 얘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 평면이 이때는 선에 대응돼요. 선에 대응돼 버리면 뭐가 됩니까? 역행렬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쵸?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행렬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어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아니면 그쵸, 역행렬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역행렬의 정의는 다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행렬의 성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행렬 A, B, C가 모두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A의 역행렬의 역행렬은 당연히 본연의 행렬이죠. 원래의 행렬이죠. 원래의 행렬의 역행렬은 당연히 원래의 행렬과 같게 됩니다. 그리고 또 B 다음에 A를 취해준 것, 이것의 역행렬은 순서가 바뀌어요. 이게 왜냐면 너무 자명한데 자, 어떤 벡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벡터에다가 A, B라는 함수를 취해준다는 것은 뭐와 같은 행위이냐? 먼저 B를 취해준 다음 그 다음 A를 취해주는 것, 이것과 같은 행위죠. 반대로 이것의 역과정은 뭡니까? A의 마이너스 1, A의 역과정을 취해준 다음에 B의 역과정을 취해준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이런 관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A의 n제곱의 역행렬은 A의 역행렬을 n제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A의 역행렬은 뭐겠어요? KA의 역행렬은 뭡니까? A의 역행렬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KA를 뭐로 해석하냐, 바로 KEA로 해석하면 K2의 역행렬이 뭡니까? K분의 1이죠. 그래야 2가 되겠죠. K의 역행렬, 그래서 K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관계를 이용하면 이걸 간단히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성질이라 할 것도 없죠. 성질이라 할 것도 없어서 이게 약간 궁금해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너무 자명하긴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뭔가 여기서 특이한 형태의 식이 나왔어요. 이거일 때 B의 n 거듭제곱, B의 n제곱은 얘는 뭐가 될까요? 이게 되겠죠? 이거를 n번 곱한 게 되겠죠? 그러면 P와 P 얘네들은 다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 A들이 다 뭉쳐져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단순화됩니다. 네. 그랬을 때 이거를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에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의 n제곱은 P, B의 n제곱 P 마이너스 1 이거를 얻게 되죠. 네. 이건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까지 역행렬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x, y에 대한 1차 연립방정식이라 함은 대체로 이런 꼴이죠. ax 플러스 by가 p고 cx 플러스 dy가 q다. 이제 이런 형태를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행렬을 이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렬 이걸 알면 바로 역행렬을 구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것도 사실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역행렬이 없다면, 그러니까 역행렬이 있는 경우에는, 역행렬이 있으면 양변의 역행렬을 취해줘서 여기다 양변의 역행렬을 취해줘서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역행렬이 없다면 이걸 판별식으로도 쓰거든요. 디터미넌트라고 해서 디터미넌트 없다면 해가 특수한 케이스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얘가 디터미넌트가 0이다 라고 한다면 AD-BC가 0인 경우죠. 이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K배한 것이다. 위에 거를 K배한 것으로 쓸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다. 그렇죠? 이럴 때 만약에 Q가 PK라 합시다. Q가 PK라면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왜냐? 일단 이 해는 얘를 만족하겠죠. 근데 얘를 만족하면 자동으로 얘도 만족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상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은 무시해도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만족하는 x, y는 모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부정이라고 하고, q가 pk가 아니라면 ax 더하기 by가 p죠. 그 다음에 ax bky가 q예요.
근데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pk라고 쓸 수가 있어요. pk가 q가 돼요. 근데 가정의 모순이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해가 없어요. 얘는 불능이에요. 해가 없어요. 얘는 해가 많아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연립방정식. 이제 여기까지가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고유값과 고유벡터. 이제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나갈 차례인데, 고유값은 영어로 아이겐밸류라며, 그 다음에 이제 고유벡터를 영어로 아이겐벡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행렬 A가 주어지면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A의 고유값 그리고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벡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행렬 A를 대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이제부터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먼저 고유값이라는 게 뭐예요? 그 다음 고유 벡터가 뭐예요? 자,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아요. 이때 이 람다, 지금 얘가 뭐냐면 얘는 그냥 여기다가 람다라는 실수배를 하는 거를 의미하고, 얘는 여기다가 행렬을 곱해준다, 행렬을 취해준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만족할 때 이 람다를 고유값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는 얘를 고유 벡터랍니다. 이 벡터를.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이 행렬 A는요, 다시 말하지만 선형 변환입니다. 선형 변환은 어떤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여기서는 예로 들자면 좌표 평면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또 다른 좌표 평면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함수로 볼 수가 있어요, 행렬을. 그랬을 때 어떤 벡터는, 그랬을 때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너무 그림을 작게 그렸네요. 좀 더 크게 그려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변환이 있을 때 그냥 편의상 그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된다 라고 합시다. 그쵸? 그랬을 때 뭐 어떤 벡터는, 너무 잘 그렸네. 너무 잘 그리면 안 되는데. 너무 잘 그리면 안 돼.
어떤 벡터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기도 할 거고요. 뭐 어떤 벡터는 이런 벡터였다가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할 거고요. 그쵸? 근데 아주 특이한 벡터가 있어요. 이 벡터는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이 벡터를 바로 아이겐 벡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방향이 바뀌는데, 방향은 바뀌지 않지만 얘는 방향은 안 바뀌는데 크기가 바뀌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2배 늘어났다고 합시다. 뭐 크기가 바뀌는데 늘어나는 이 비율이 바로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예요. 고유값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숫자 2가 고유값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벡터에다가 행렬을 취해줬을 때 원래 벡터와 방향이 같지 않다. 일반적으로 같지 않아요. 근데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어. 그럴 때 그 같은 애가 누구냐?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이 벡터를 고유 벡터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 늘어나는 비율, 그렇죠? 늘어나는 이 비율을 고유값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개념, 정의는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A가 A, B, C, D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럴 때 A, B, C, D, X, Y가 이건데, 이거는 뭐랑 동치예요. 얘를 행렬로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얘랑 또 동치가 뭐예요? 얘를 여기서 빼요. 뺐을 때 영행렬이 나와야겠죠? 이게 0벡터가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얘는 영행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0벡터가 아니에요. 0벡터가 아님. 0벡터가 아닌 벡터를 0벡터로 대응시키기 위해서는 뭐여야 됩니까? 얘가 역행렬이 존재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이 행렬식이 0이어야 됩니다. 얘를 전개하면 이러한 식을 얻게 돼요.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케일리 해밀턴을 정리해서 등장했던 식과 똑같습니다. 얘를 특성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복잡한 과정 생략하고 그냥 얘를 보자마자 바로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람다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근을 람다 1, 람다 2라고 합시다. 람다 1에 대해서
람다 1에 대해서 고유 벡터와 람다 2에 대해서의 고유 벡터는 다르겠죠? 자리가 부족해서 약간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식 람다 1에 대한 아이겐 벡터는 이러한 관계를 만족할 거고, 또 람다 2에 대한 고유 벡터도 이러한 관계를 만족할 거예요. 이제 얘를 푸는 것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이거를 만족하는 x1, y1 아무거나 구하면 돼요. 하나만 구하면 돼요. 어차피 다른 애들은 사실 이걸 만족하는 벡터가 아주 많거든요. 아주 많은데 그 다른 것들이 모두 다 하나의 실수 배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구하면 돼요. 어차피 거의 다 실수 배한 거예요. 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만 구하면 돼요.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쓰냐? A의 고유값은 람다 1, 람다 2고 이 각각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는 x1, y1, x2, y2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럴 때 이제 구하는 법은 알았으니까 대각화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한번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뭐가 되냐 하면 바로 이게 됩니다. 그쵸? 얘는 뭐와 같아요? x1, y1, x2, y2 에다가 이거랑 같아요. 이 각각의 벡터에다가 이제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부분 이게 어떻게 같게 되지? 그쵸, 신기합니다.
좌표계를 바꿀 때 여기서의 좌표를 똑같은 벡터를 여기서를 V라고 여기서 W라고 여길 B라 합시다. W는 AV라는 거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이게 이해돼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같아지냐. 음... 자, 그 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러면 P라고 씁니다. 이걸. 그 다음에 그러면 A가 뭐가 됩니까? P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거를 바로 행렬 A의 대각화로 합니다. 왜 대각화인지 제 생각을 말하자면 이렇게 대각선만 남겨놓는다 해서 대각화라고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